지금 당장 당신을 해고하겠어. 일 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멍청한 여자 같으니. 수백 명의 직원 앞에서 제 남편이자 대표이사인 그는 저를 해고했고 그 자리에서 불륜녀를 위해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 전체의 명운을 쥔 열쇠가 바로 제 손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15분 후 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방금 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남자의 공황에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화려하게 장식된 회의장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00여 쌍의 손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자랑스러운 함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군중 속 세 번째 줄에 서 있었습니다. 무대를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죠. 제 시선은 연단 위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8년간 제가 남편이라 불러온 남자, 강민준. 그는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승리의 미소가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과 희생, 잠과 주말을 반납한 끝에 마침내 그가 신임 전무이사로 임명된 것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두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비좁은 반지하에 살며 월말이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부터 함께 쌓아 올린 꿈. 저는 그가 제안서를 마감할 때 밤을 새우며 곁을 지켰고 그의 잠을 깨우기 위해 진한 커피를 타주고 굳은 등을 마사지해 주던 밤들을 기억합니다. 나 또한 이 여정의 일부야. 그의 땀 한 방울, 한 방울의 말없는 증인이었죠. 민준이 손을 들어 주목을 요청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고 기대감에 찬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리더의 첫 연설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가 늘 하던 영감 넘치는 말들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의 시선이 회의장을 훑다가 제게 멈췄습니다. 평소 저에게 보내던 따뜻한 미소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낯선,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시선이 대신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보내주신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무겁고 단호하게 울려 퍼져 회의장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이 회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저의 첫 번째 조치로서 저는 회사를 좀먹는 기생충들, 즉 무능하여 발전의 걸림돌만 되는 직원들을 청소할 것입니다.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웠고 제가 알던 민준과는 달랐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수군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 민준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단호하고 권위가 넘쳤습니다. 저는 그가 이 순간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제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 앞에서 짧게 포옹이라도 할 줄 알았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제게 똑바로 걸어왔고 그의 뒤에는 그림자처럼 최유나, 입사한 지 6개월 된 그의 개인 비서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교활한 눈빛과 항상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미소를 띤 여자였습니다. 유나는 공식적인 사무실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 꽉 끼는 새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골적인 승리감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시해왔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셔츠에서 나던 낯선 향수 냄새, 고객의 전화라고 둘러대던 한밤중의 의문의 통화들, 주말의 갑작스러운 회의들, 매스꺼움이 위장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주위에 서 있던 모든 직원이 긴장감을 느낀 듯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가 싸움터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서서히 물러나 우리 세 사람 주위에 텅 빈 원을 만들었습니다. 민준이 제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1미터였지만 보이지 않는 심연이 우리 세계를 갈라놓은 듯 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번쩍이는 구두에 묻은 오물이라도 되는 듯 경멸적인 시선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김서연 씨, 그가 불렀습니다. 제 이름이 그의 입술에서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크고 증오에 가득 차 있어 회의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을 해고하겠어. 다시는 이 회사에 발들일 생각 마. 일 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멍청한 여자 같으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윙하는 소리가 귓가를 채웠습니다. 수백 개의 눈초리가 사방에서 저를 찌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놀라는 사람, 수군거리는 사람,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 그리고 이 쇼를 즐기는 듯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극심한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땅이 갈라져 저를 삼켜버렸으면 했습니다. 매일 밤 내 옆에서 잠들던 남자. 내가 별을 따도록 도와준 남자가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저를 진흙탕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 모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듯 민주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지만 더욱 날카롭게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로 당신과 이혼이야.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 그에게 만족감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래 십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예전에 알던 민준의 흔적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권력에 굶주린 괴물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유나는 인생 최대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보란 듯이 민준의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고통스러운 제스처였습니다. 보안팀, 이 여자 끌어내. 민준이 마치 제가 침입자라도 되는 양 저를 가리키며 우렁찬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2명의 경비원이 망설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고 가끔 아침 식사를 챙겨주던 저를, 그들 중 한 명인 박 기사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본 후 그의 단단한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몸은 굳었지만 머리는 평소보다 1000배는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고통, 모욕, 그리고 배신감은 제 안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불은 저를 태우는 대신 그들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불이었습니다. 침묵하는 군중을 지나 끌려 나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 속에 끔찍한 평온함을 그가 보게 했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포기했다고,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틀렸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게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차가운 중앙 로비를 지나 저의 옛 세상과 새로운 세상을 가르는 거대한 유리문을 통과하며 끌려 나올 때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코드 제로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로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는 단 3단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파멸 프로토콜, 활성화. 웅장한 오피스 빌딩 밖으로 밀려나자 축축한 오후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자동 유리문이 제 뒤에서 조용히 닫히며 마치 제가 수년간 쌓아 올린 삶에서 저를 완전히 추방하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몇몇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건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제 걸음은 단호했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짓의 토대 위에 세워진 성을 애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가슴속의 고통은 너무나 깊고 날카로워서 제가 아직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뒤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며 집중된 무언가. 계획은 이미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파멸의 청사진. 제가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게 될 줄은, 그것도 제 남편을 상대로 사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손에 쥔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의 이름과 함께 그의 웃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작년 제주도 휴가 때 제가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몇 초간 화면을 응시하다가 빨간색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초 후 그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다시 거절했습니다. 진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고 빗발치는 메시지 알림이 뒤따랐습니다. 그는 완전히 공황 상태였습니다. 차갑고 옅은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15분. 그가 자신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를 깨닫는 데는 단 1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25층에서는 축하 파티 분위기가 조용한 전쟁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끌려나간 후 민주는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는 잔을 들어 올리며 회사의 미래를 위해 모두에게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직원들은 마지못해 잔을 들었고 미소는 굳어 있었으며 구석구석에서 불길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민준의 옆에서 마치 영부인이라도 된 듯 서 있는 유나는 애써 달콤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의 드라마가 자신의 승리의 순간을 망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일본에서 온 클라이언트 분들께 백두 프로젝트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민준이 주의를 돌리려 외쳤습니다. 최유나 씨,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메인 화면에 띄워주세요. 유나는 이제 자신이 빛날 시간이라고 느끼며 당당하게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평소 제가 조작하던 메인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실패. 다시 시도했습니다. 접근 거부. 차가운 땀이 그녀의 관자놀이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비밀번호가 뭐야? 그녀가 민준에게 공황 상태로 속삭였습니다. 늘 쓰던 걸로 해봐. 민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침착한 전무로서의 그의 이미지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봤는데 안 돼. IT팀의 몇몇 직원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시스템은 뚫을 수 없는 디지털 요새로 변한 듯 했습니다. 갑자기 회사 로고를 띄우고 있던 메인 프로젝터 화면이 몇 번 깜빡이더니 짙은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백두 프로젝트 개발 부서의 모든 컴퓨터가 같은 현상을 겪었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중앙에 간단한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접근 거부. 안녕히. 공황 상태가 폭발했습니다. 민준의 승진의 발판이 되었던 수조원 가치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인 백두 프로젝트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작업해온 모든 데이터, 수천 줄의 코드, 디자인, 그리고 모든 디지털 자산이 이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서버 안에 갇혀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보타주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의 모든 코드 한 줄, 모든 보안 계층을 처음부터 설계한 단 한 사람.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그의 수십 번째 전화가 마침내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걷는 것을 멈추고 붐비는 보도에 섰습니다.
경적 소리와 엔진 소음이 우리 대화의 배경 음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스피커폰 모드를 켰습니다. 김서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상처 입은 짐승의 포효처럼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두 프로젝트 데이터가 전부 사라졌어. 서버가 완전히 잠겼다고. 일본 클라이언트들이 1시간 뒤에 도착하는데 당장 여기로 돌아와서 전부 고쳐놔. 저는 잠시 침묵하며 그가 절망의 매 순간을 느끼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목에 핏대가 서고 옆에는 무력하게 서 있는 유나의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아주 단조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 그 데이터요. 걱정 마세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전부 저와 함께 안전하게 있어요. 제 개인 서버에 암호화되어 있죠. 수화기 너머로 안도의 한숨소리가 들렸고 이내 명령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좋아. 당장 복구해. 장난치지 마. 서연, 이건 회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야.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건조하고 유머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민준 씨, 강민준 씨, 언제부터 그렇게 건망증이 심해졌어요? 15분 전에 당신은 제 일이 엉망이고 저는 해고된 멍청한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제 일과 관련된 모든 것은 더 이상 제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런가요? 침묵. 그는 제가 감히 그에게 맞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회사 자산이잖아. 그가 허점을 찾으려 소리쳤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일부러 만든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 당신네 회사 법무팀이 백두 프로젝트의 전체 기본 아키텍처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서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거예요. 6개월 전 당신이 읽지도 않고 인감도장을 찍은 그 문서 말이에요.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겠죠. 이런 사소한 행정 업무는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라고 말했잖아요. 자, 이제 그 사소한 업무가 당신에게 아주 큰 문제가 되었네요. 그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그 문서를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주의했는지 기억했습니다. 전무로서의 첫날. 즐겁게 보내세요, 강민준 전무님. 제가 날카로운 차가운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서연, 기다려. 끊지 마. 제발. 저는 그가 말을 이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의 절박한 외침을 차단했습니다. 그의 번호를 차단하고 유나의 번호, 그리고 저에게 연락할 가능성이 있는 사무실의 모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오염으로 가득 찬 도시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시원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이미 모든 에이스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며칠간 머물기 위해 막 예약한 소박한 비즈니스 호텔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때 우리의 성이라고 불렀던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구석이 거짓말을 상기시킬 뿐이었습니다. 여기 소독제 냄새가 나는 이 무균의 방에서 저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며 아름다운 빛의 융단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어느 고층 빌딩에서 일어난 인간 드라마에는 관심 없다는 듯이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아까 필사적으로 참았던 눈물이 이제는 마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통은 다른 무언가로 변이했습니다. 더 차갑고 더 강한 무언가. 정의를 요구하며 이제 제 온몸에 흐르는 에너지. 휴대폰은 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무음 모드였습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 백두 프로젝트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오직 저만이 열쇠를 가진 닫층 암호화 뒤에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코드줄을 보자 제 기억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 8년 전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야망을 가진 주니어 마케터였고 저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과묵한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우리는 만나 사랑에 빠졌고 함께 꿈을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반지하 아파트. 우리는 페인트가 벗겨진 벽을 가진 침실 하나짜리 집에 살았습니다. 거실은 비좁았지만 그곳에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방구석에 저는 제 컴퓨터 책상을 놓았습니다. 그 책상은 제 세상이었습니다. 매일 밤 민준이 퇴근해서 까다로운 상사나 어려운 고객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고 나면 저는 제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꿈의 프로젝트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장에 나와 있던 어떤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통합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제 작품의 정점이 되기를 바라며 백두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그저 제 이상한 취미일 뿐이었습니다. 자기야, 너무 무리하지 마. 회사 일만으로도 충분하잖아. 그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월급을 털어 최신 프로그래밍 서적을 사고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고 책상 아래에 작은 서버를 조립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말에 놀러 다니는 동안 저는 수천 줄의 코드를 작성하고 버그를 찾고 수정하며 시스템 아키텍처를 완성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환점은 약 5년 전에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완벽하게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그것을 민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회사의 운영 비용을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는지, 보안이 거의 뚫을 수 없는 수준인지,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 맞게 조정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민준의 눈에서 다른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의 빛이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거 엄청나, 서연. 정말 대단해. 그가 저를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팔아야 해. 우리 부자 될 수 있어. 그때부터 백두 프로젝트는 우리 두 사람의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시장에 내놓을 준비가 될 때까지 제품을 완성했습니다. 뛰어난 언변을 가진 민주는 비즈니스 측면을 맡았습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투자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팀이었습니다. 저는 두뇌, 그는 입.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연한 데모에 감명받은 한 투자자로부터 초기 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작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민주는 CEO가 되었고 저는 기술 개발 부문 총괄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고군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20시간을 일했습니다. 제가 간신히 영입한 작은 프로그래머 팀을 이끌었고 민주는 지칠 줄 모르고 고객을 찾아다녔습니다. 메인 서버가 고장나고 새 것을 살 돈이 없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인 다이아몬드 예물 세트를 팔아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민주는 그때 울면서 언젠가 100배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쓴웃음 나는 농담처럼 느껴지는 약속이었습니다. 회사는 급성장했습니다. 모두 백두 프로젝트의 우수성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큰 대기업에 인수되었고 민주는 해당 부문의 이사로 저는 기술 개발에 대한 전권을 계속 유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권력은 민준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고객과의 회의를 핑계로 밤늦게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은 사치품을 사들였습니다.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월말의 이익 수치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약 1년 전, 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백두 프로젝트의 모든 지적 재산이 창작자인 제 이름이 아닌 회사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허 변호사로 일하는 오랜 친구가 제게 조언했습니다. 서연아, 내 작품을 보호해야 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친구도 심지어 가족도 없어. 서면으로 계약을 해도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 남편을 의심하다니.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백두 시스템의 핵심 코드와 아키텍처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다시 제 이름으로 이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는 제가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에만 사용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포함해서요. 저는 그가 서명해야 할 다른 일상적인 서류 뭉치와 함께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의 넓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전화 통화에 바빴고 수화기 넘어 누군가와 교태 섞인 웃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입사한 지 몇 주밖에 안 된 유나가 그의 곁에서 숭배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바쁜데. 민준이 전화를 끊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서명 필요한 일상적인 서류 몇 가지야.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서류 내용을 하나하나 보지도 않았습니다. 각 문서의 마지막 장만 넘겨 빠르게 서명을 했습니다. 그 지적 재산권 계약서에 이르렀을 때 그는 제목조차 읽지 않았습니다. 제목이 왜 이렇게 길어? 이런 복잡한 건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난 당신 믿으니까. 나 지금 가봐야 해. 중요한 저녁 약속이 있어. 그는 서둘러 나가버렸고 유나는 저에게 냉소적인 미소를 보낸 후 상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인감도장 옆에 젖은 서명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안도했지만 다른 한구석은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배신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이 조용한 호텔방에서 저는 그 문서가 배신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문서는 제배가 선장에 의해 침몰되기 전에 제가 준비한 유일한 구명조끼였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 기억들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증거였습니다. 제가 일 못하는 멍청한 여자가 아니라는 증거. 저는 설계자였습니다. 그리고 설계자는 항상 건물의 주춧돌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그는 건물 전체를 평지로 무너뜨리기 위해 어느 기둥을 부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25층 회의장으로 돌아가 긴장감 넘치던 분위기는 이제 순수한 공황 상태로 변했습니다. 축하 파티는 급조된 위기 대응 지휘 본부로 바뀌었습니다. 신임 전무님 축하합니다라고 쓰인 커다란 케이크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구석에서 처량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던 직원들은 이제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방 한가운데 있는 세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체처럼 창백한 민준, 어쩔 줄 몰라 하는 유나, 그리고 분노를 참느라 얼굴이 붉어진 회사 총괄 회장인 윤 회장님이었습니다. 민준이 좌절의 포효와 함께 전화를 끊자 윤 회장님은 불도 얼릴 듯한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아내, 아니 이제 전 부인이 시스템 전체를 잠갔다는 게 사실인가? 민준은 침을 삼켰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사보타주입니다. 회장님. 프로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분명 유나 때문에 질투해서 닥쳐. 윤 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묵직한 목소리에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자네 집안 드라마 따위엔 관심 없어. 내가 관심 있는 건 지금 완전히 마비된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와 일본 클라이언트 대표단이 아래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우리 금고 열쇠를 쥔 유일한 사람을 해고했다고?
자네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알고 있나?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 전에 그가 보여주었던 모든 오만함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윤 회장님은 이내 시선을 유나에게 돌렸고 그녀는 즉시 주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까부터 민준 뒤에 숨어 있던 유나는 이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윤 회장님이 손가락으로 유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자리를 차지한 당신. 나에게 당신이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줘봐. 백두 프로젝트의 아키텍처에 대해 뭘 알고 있지? 유나는 헤드라이트 앞에 사슴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걸맞다는 것을 증명할 순간, 하지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임무는 민준에게 커피를 타주고 그의 일정을 관리하고 출장에 동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기업 시너지의 원칙과 파괴적 마케팅 전략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온라인 세미나에서 외운 비즈니스 용어들을 내뱉었습니다. IT 팀장인 마르고 안경 쓴 남자인 이 팀장이 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윤 회장님은 역겨운 표정으로 유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케팅에 대해 물은 게 아니야. 시스템 백본, 보안 프로토콜, 그리고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 물었어. 대답할 수 있나? 유나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어졌습니다. 잠시 전 느꼈던 승리감은 이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원하던 남자를 얻었지만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아내 없이는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남자의 파멸에 함께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윤 회장님이 쪼개거렸습니다. 그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일본 클라이언트들, 처리해. 오늘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들지 마. 아니면 그 결과를 알게 될 거야. 다음 30분은 회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쇼였습니다. 민준과 유나는 일본 대표단을 만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백두 프로젝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지와 공허한 약속으로 가득 찬 일반적인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만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우 꼼꼼하고 기술적 세부 사항을 중시하기로 유명한 일본 대표단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크부아시 시스템 지연 시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들 중 한 명이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그저 저희 시스템은 매우 강력하며 최대 성능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라는 애매한 말로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연 시간이 몇 밀리초이며 메인 서버 장애 시 재해 복구 프로토콜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다그쳤습니다. 민준과 유나는 서로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답을 몰랐습니다. 잠재적 이익과 시장 점유율로 대화를 돌리려 했지만 클라이언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케팅 연설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을 사러 온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금방 끝났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지만 그들의 눈빛은 깊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대표단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오를 의미하는 외교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민준과 유나가 회의장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이미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바쁜 척하며 감히 새로운 전무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 장식은 이제 매우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축제 분위기는 죽었습니다. 민주는 힘없이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이 있는 웅장한 전무실. 유나가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유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이제 어떡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봐요. 이건 내가 상상했던 게 아니에요. 조용히 해. 민준이 모든 좌절감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계속 서연을 제거하라고 내 귓가에 속삭이지만 않았어도 이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았을 거야. 내 탓이라고요. 이 자리를 원한 건 당신이잖아요. 그녀를 해고한 것도 당신이고요. 유나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들의 격렬한 다툼은 희미하게 방 밖으로까지 들렸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고 견고해 보였던 커플이 이제는 서로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대는 첫 번째 문제에 직면하자마자 부서지기 쉬운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갑자기 전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노크가 아니라 거칠게 밀쳐졌습니다. 윤 회장님이 문지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의 뒤에는 2명의 보안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윤 회장님은 민준이나 유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도에 서 있는 자신의 비서에게 말했지만 그 층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비서 즉시 이사회를 소집해 1시간 뒤에 긴급 회의를 열겠네. 안건은 신임 전무이사의 실적 평가 및 해임 건이야. 그는 이내 보안 요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강민준 전무와 최윤아 씨가 30분 내로 개인 물품을 챙겨 이 건물을 떠나도록 조치해 그들의 모든 출입 카드를 비활성화하고 지금 당장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운명을 한탄하며 낭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민준의 전화를 끊었을 때 저는 이미 택시 안에 있었습니다. 서울의 교통체증을 뚫고 제 비상 시나리오에 준비해둔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승리를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이미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십수 앞을 내다보며 체크메이트를 계획하는 체스 그랜드마스터처럼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만족감은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난 후에 찾아올 것입니다. 택시는 수도에서 가장 호화로운 5성급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웅장한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백합과 제스민 차의 향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접수처로 가지 않고 며칠 전 미리 받아둔 출입카드를 사용하여 로비 구석의 전용 엘리베이터로 직행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저를 최상층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로 바로 데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단정하게 빗어 넘긴 은발의 50대 후반 남성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바로 제가 방금 쫓겨난 회사의 가장 큰 경쟁사인 제니스 디지털의 한 대표님이었습니다. 거짓된 매력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민준과 달리 한 대표님은 지혜와 평온의 아우라를 풍겼습니다. 그는 이 업계의 오랜 거물이었고 흠없는 명성으로 자신의 제국을 맨손으로 일군 비전가였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서연님.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가 깊은 공감의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은 뛰어난 사업가의 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를 드시겠습니까? 차로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도시가 발 아래 펼쳐지는 편안한 가죽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보니 제가 일했던 옛 사무실 건물의 꼭대기까지 보였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풍경이었습니다. 겪으신 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대표님이 직원이 차를 내려놓은 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강민준 씨를 지켜봐 왔습니다. 그는 훌륭한 세일즈맨이지만 좋은 리더는 아닙니다. 그리고 윤 회장님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현혹되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저는 동정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한 대표님의 미소가 더 넓어졌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말씀하시죠. 이 무대는 당신의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벽에 걸린 거대한 텔레비전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이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대표님, 백두 프로젝트에 대해 아시죠? 아마 민준 씨의 프레젠테이션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장담하건대 진짜는 아직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화면에 백두 프로젝트의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제 옛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버전이 아니라 제 개인 개발 버전이었습니다. 버전이 저는 데모를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지연 없는 데이터 처리 속도,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양자 암호화를 사용한 보안 시스템, 그리고 복잡한 제코딩 없이 다양한 플랫폼에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대표님의 얼굴에 진지한 관심이 드러났습니다. 인상적이군요. 그가 칭찬했습니다. 민준 씨가 우리 고객 중 한 명에게 제안했던 제안서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표님.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와 윤 회장님은 이 프로젝트 능력의 70%밖에 모릅니다. 나머지 30%는 제 비밀입니다. 저는 이어서 제 비장의 무기인 화랑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모듈을 열었습니다. 이 모듈은 시장 동향에 대한 예측 분석을 수행하고 자원 할당을 자동으로 최적화하며 심지어 사이버 위협 가능성을 발생하기 전에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화랑은 백두의 심장이었습니다. 민준에게는 결코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 복잡성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단지 우리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저는 제 걸작의 모든 세부 사항을 해부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는 직원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발명품을 선보이는 창조자처럼 말했습니다. 한 대표님은 주의 깊게 들었고 때때로 매우 날카로운 기술적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저 웃으며 고개만 끄덕일 민준과는 달랐습니다. 데모가 끝난 후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백두 프로젝트는 법적으로 제 소유입니다. 민준 씨는 어리석게도 지적재산 소유권 서류를 제게 넘겼습니다. 그의 회사는 제 허락 없이는 이 코드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프로젝트를 대표님께 제안합니다. 한 대표님은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진심 어린 감탄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놀랍군요. 당신은 요새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대포까지 설치했군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김서연님?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직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대표님.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기술 부문 수석 부사장, EVP 자리를 원합니다. 백두와 다른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개발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될 새로운 부서를 이끌고 싶습니다. 그 새로운 부서의 지분 15%와 물론 모든 기술적 측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원합니다. 제가 제시한 조건은 매우 높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것의 가치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한 대표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우 공정한 조건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의 제안을 더 높이겠습니다. 제니스 디지털 그룹 전체의 최고 기술, 책임자,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한 부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함께 설립할 새로운 자회사의 지분 20%와 계약 보너스를 선지급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초기 자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그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그는 제 프로젝트의 가치뿐만 아니라 혁신가로서의 제 가치를 보았습니다. 윤 회장님은 영리한 사업가입니다. 한 대표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반짝이는 조약돌을 위해 다이아몬드를 버렸죠. 그들의 손실이 저의 가장 큰 이익이 될 겁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서연님? 계약이 성사된 겁니까? 저는 내밀어진 그의 손을
그리고 확신에 찬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제 능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계약 성사입니다. 한 대표님,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멀리 있는 옛 사무실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 전, 저는 그곳에서 쓰레기처럼 쫓겨났습니다. 이제 저는 애원하는 직원이 아니라 그들의 제국을 외부에서 무너뜨릴 거대한 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체스 게임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저 새로운 여왕은 방금 왕을 쓰러뜨리기 위한 첫 수를 두었습니다. 30층의 이사회 회의실은 차갑고 답답했습니다. 몇 층 아래에 활기찼던 파티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이사들을 위해 준비된 파티 음식의 잔에는 테이블 위에 손도 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윤 회장님은 긴 마호가니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형광등 불빛 아래 칙칙해 보였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다른 8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도 똑같이 굳어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이사 중 한 명인 굵은 코수염의 박상무가 고통스러운 침묵을 깼습니다. 당신은 강민준이라는 애송이를 승진시켰는데 그는 첫날부터 공개적으로 자기 아내를 해고했단 말이지.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아내는 우리 회사의 가치를 지탱하는 유일한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자였고, 이제 그 프로젝트는 사라졌다고. 제가 모든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 겁니까, 윤 회장? 그 날카로운 비꼬는 말에 윤 회장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프로젝트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박상무. 단지 잠겨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 중인 문제입니다. 해결. 다른 이사인 중년의 여장부로 알려진 최 전무가 비웃었습니다. 일본 클라이언트들은 이미 공항으로 가고 있고 우리에게 수조 원의 잠재적 이익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소식은 벌써 새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홍보팀은 기자들의 질문을 막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주가는 지난 1시간 동안 이미 3%나 폭락했습니다. 이 재앙은 더 이상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공개적인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윤 회장님은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그는 이제 CEO로서의 자신의 위치가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강민준에게 자신의 명성을 걸었고, 이제 그 도박은 그의 얼굴 앞에서 폭발했습니다. 김서연 씨에게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이건 분명 허세일 겁니다. 자기 작품을 스스로 파괴할 용기는 없을 겁니다. 전문가 팀을 고용해서 시스템을 뚫을 수 있습니다. 긴급 회의에 소집된 IT 팀장. 이 팀장이 불안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회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김서연님께서 구축한 보안 시스템은 보통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겹의 암호화를 사용했습니다. 강제로 뚫으려고 시도하면 연구 데이터 파괴 프로토콜이 작동될 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백두 프로젝트는 정말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 팀장의 설명은 분위기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보물이 가득한 금고를 가지고 있지만 열쇠는 방금 그들이 침을 뱉은 사람이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혼란과 상호 비난 속에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사 법무팀장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몇 시간 전 민준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윤 회장님 앞에 태블릿 PC 하나를 놓았습니다. 5분 전에 들어온 이메일입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내 최고 로펌에서 보낸 겁니다. 그들의 의뢰인 김서연 씨를 대리해서요. 윤 회장님은 이메일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고 턱이 굳어졌습니다. 말없이 그는 태블릿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화면에 나타난 서신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것은 내용 증명이자 법적 경고장이었습니다. 내용은 짧고 간결하며 치명적이었습니다. 단호한 법률 용어로 서신은 서연이 백두 프로젝트의 핵심 아키텍처, 소스 코드, 그리고 알고리즘과 관련된 모든 지적 재산권의 합법적인 소유자임을 명시했습니다. 증거로 민준이 서명하고 인감까지 찍힌 계약서에 스캔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날짜까지 명확하게 서신은 회사의 해당 지적 재산의 접근, 복사 또는 수정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떠한 위반이라도 5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떨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책정한 금액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숨소리만이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단지 접근 권한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자신들의 자산을 건드리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박상무가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부주의할 수 있었지? 이건 부주의가 아닙니다. 법무팀장이 반박했습니다. 이건 윤 회장님께서 선택한 이사가 저지른 기업적 자살 행위입니다. 윤 회장님은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요새 안으로 트로이 목마를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윤 회장님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마케팅 매니저 중 한 명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유력 비즈니스 포털의 뉴스 링크였습니다. 제목은 굵은 대문자로 박혀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행보, 제니스 디지털, 기술 천재 김서연 영입해 신규 혁신 부문 이끈다. 그 뉴스는 같은 방에 두 번째 벼락이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서연이 한 대표님과 악수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우아한 비즈니스 정장, 단호한 메이크업,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조용한 여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쟁 준비가 된 여왕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전 부인의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기업 공격이었습니다. 서연은 단지 자신의 것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기를 적의 본거지로 가져갔습니다. 윤 회장님은 화면 속 서연의 사진을 그리고 주위의 절망적인 얼굴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오만함으로 지어지고 배신으로 촉발되어 이제 그들 모두를 삼킬 준비가 된 완벽한 폭풍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는 회사 전체의 무게를 어깨에 느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졌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인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어. 그는 회의실 구석에 서 있는 비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이메일을 보낸 로펌에 연락하게 협상을 원한다고 전해 김서연 님과의 만남을 최대한 빨리 주선하게. 더 이상 전 직원이 아니라 이 회사의 미래를 손에 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말이야. 모욕은 그들이 로비 밖으로 안내될 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유나는 지하 주차장에서 수십 쌍의 직원들의 눈을 지나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다양했습니다. 동정하는 눈빛, 노골적으로 비웃는 눈빛,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만족스러운 표정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청소 직원이 담아준 골판지 상자에 든 개인 물품을 챙겼습니다. 금이 간 민준과 서연의 결혼사진 액자가 민준의 상자 위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고급 차에 탔습니다. 할부가 이제 6개월 지난 차였습니다. 차 안의 침묵은 바깥의 소음보다 더 숨 막혔습니다. 차가 건물을 떠나자마 침묵은 깨졌습니다. 후회의 흐느낌이 아니라 분노의 폭발이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민준이 쥐니거렸습니다. 그의 손은 핸들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습니다.
네가 계속 서연이 걸림돌이라고 속삭이지만 않았어도, 네가 나를 닥달해서 그녀를 빨리 치워버리라고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런 멍청한 실수는 하지 않았을 거야. 아까부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유나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예쁜 얼굴은 이제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 탓이라고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지 마. 강민준. 욕심부린 건 당신이야. 그 무엇보다 그 자리를 원했던 건 당신이라고. 당신 아내가 당신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걸 견디지 못한 것도 당신이야. 나는 그냥 당신 마음에 이미 있던 걸 부추겼을 뿐이야. 그들의 논쟁은 빠르게 격해졌습니다. 자기야라는 애칭 뒤에 숨겨져 있던 거친 말들이 이제 여과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공격했습니다. 이 속물 같은 여자,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넌 내 돈과 지위만 원했어. 이제 모든 게 사라졌으니 날 떠나겠지. 안 그래? 당연하지. 유나가 고통스러운 냉소와 함께 맞받아쳤습니다. 그럼 너한테 뭐가 남았는데? 내가 정말 널 사랑했다고 생각해. 나는 네 전무자리, 네 차, 네 신용카드를 사랑했어. 그게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강민준. 넌 그저 아내의 노력 뒤에 숨은 사기꾼일 뿐이야. 이제 내 가면이 벗겨진 거고. 민주는 뺨을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따귀보다 더 아팠습니다. 유나의 말은 그가 그동안 부정해왔던 추악한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작품을 팔았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차가운 공황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는 통제권을 잡아야 했습니다. 돈. 돈은 항상 그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닥쳐. 그가 권위 있게 들리려 애쓰며 소리쳤습니다. 직장은 잃었을지 몰라도 나 아직 돈 많아. 새로 사업 시작할 수 있어. 우린 괜찮을 거야.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은행 앱을 열어 수십억 원이 들어있는 그의 투자 계좌 잔고를 유나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 영의 행렬로 유나의 입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보았습니다. 잔고는 몇백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자동차 할부를 내기에 겨우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사라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주 계좌 소유자의 이혼 소송 제기에 따른 자금 동결 요청. 민준의 세상은 그날 두 번째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잊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연이 모든 재정을 관리했다는 것을. 매우 꼼꼼하고 보안에 집착하는 사람으로서 서연은 거의 모든 자산을 주 소유자인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공동 계좌에 넣어두었습니다. 민주는 일상적인 거래에만 접근 권한이 있었고 거액 인출에는 항상 서연의 생체 인증이 필요했습니다. 예전에는 귀찮다고 생각했던 시스템이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왜? 문제 있어. 전무님. 유나가 민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비꼬았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대시보드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끝났어. 전부. 완전히 끝났어. 직장, 명성, 아내, 그리고 이제 돈까지. 그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반응을 본 유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 여자는 상황 파악이 매우 빨랐습니다. 그녀 앞에 있는 남자는 이제 자산이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그녀가 탄 배는 침몰했고 함께 가라앉기 전에 즉시 탈출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유나는 뒷좌석에서 자신의 비싼 핸드백을 집었습니다. 그녀는 차문을 열었습니다. 어디가? 민준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차갑고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인생 찾으러. 이제 내게는 더 이상 없는 것. 남은 인생 잘 즐겨봐, 민준 씨. 차 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유나는 길가로 걸어가 택시를 세우고 도시의 교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민준의 삶에 들어왔던 것만큼이나 빠르게 그녀는 떠났습니다. 민준은 조용한 차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몇몇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평소 함께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던 사람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낸 짧은 메시지는 일십 상태였습니다. 그의 극적인 몰락에 대한 소식은 분명 번개처럼 퍼졌을 겁니다. 그는 이제 모두가 피해야 할 독, 사회의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를 마주보는 남자는 위풍당당한 전무가 아니라 비참한 패배자였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비싼 정장은 이제 구겨져 보였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세상을 얻었다가 영원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것이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다이아몬드를 조약돌과 바꿨고 이제 그는 둘 다 가지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옛 회사에서 사건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고 서울의 기술 비즈니스계는 건드린 벌집처럼 윙윙거렸습니다. 소문과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첫날 천재 아내를 쫓아낸 후 해고된 신임 전무에 대한 이야기는 임원들 사이에서 도시 전설이 되었습니다. 민준의 이름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서연의 이름은 호기심과 경외감이 섞인 채 언급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인가? 그 대답은 금요일 오후 제니스 디지털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행사는 서연이 한 대표님과 계약을 맺었던 바로 그 장소인 도시의 최고급 호텔 볼룸에서 열렸습니다. 회견장은 유력 비즈니스 및 기술 매체에 수십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모두 약속된 중대 발표를 보기 위해 왔습니다. 무대 뒤에서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를 마주보는 여자는 며칠 전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포니테일로 묶던 머리는 이제 얼굴 윤곽을 단호하게 잡아주는 세련된 단발 스타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디자인된 아이보리색 블레이저 정장을 입고 힘과 우아함의 아우라를 발산했습니다. 메이크업은 미니멀했지만 이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빛나는 그녀의 눈을 강조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다시 찾은 내면의 힘의 발현이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한 대표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를 상념에서 깨웠습니다. 노신사는 아버지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작품이 스스로 말하게 하세요. 오늘은 그저 서론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대표님.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대표님이 무대에 올라 개회사를 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옛 회사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혁신의 새로운 시대, 진정한 인재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기술 혁명의 선두에 서려는 제니스 디지털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이끌기 위해 한 대표님이 연설의 절정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범한 리더, 그녀의 작품이 이 산업을 재정의할 진정한 비전가를 찾았습니다. 제니스 디지털 그룹의 새로운 최고 기술 책임자, 김서연님을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열렬한 박수와 함께 서연은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연단으로 걸어갔고 회의장 전체를 침묵시키는 아우라를 발산했습니다. 그녀는 앞에 있는 군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한 얼굴에서 다른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뚜렷하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짧고 강력하며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기술, 진실성에서 태어난 혁신, 그리고 단지 판매자가 아닌 창조자를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매혹적인 비전을 그렸습니다. 그녀의 모든 문장은 민준과 그녀의 옛 회사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었지만 우아하고 전문적인 언어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가장 기다려온 부분이었습니다. 유력 비즈니스 잡지의 한 여성 기자가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바로 던졌습니다. 김서연 CTO님, 갑작스러운 이직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전 직책을 떠나기로 한 실제 이유에 대해 약간의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연습해온 미소였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전문가의 경력 여정에는 계속 성장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있던 곳에서 주어진 기회에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미래에 대한 저의 비전은 더 큰 캔버스와 저와 같은 혁신의 심장 박동을 가진 환경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제니스 디지털이 그 캔버스를 제안했을 때 저는 새로운 집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미래에 집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의 최고의 작품들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똑똑하고 외교적이며 적들에게 어떤 탄약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반응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주도적인 비전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다음 날 발행된 뉴스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기술계 여성 파워의 새로운 아이콘, 자신에게 걸맞은 무대를 찾은 천재로 칭송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제니스 디지털 빌딩에 아직 텅 빈 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방은 민준의 방보다 3배는 더 컸고 막힘없는 도시 전망을 자랑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찻잔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했지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화면에 떴지만 그녀는 그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의 비서 중 한 명의 새 번호일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통제하고 다시 프로페셔널한 가면을 쓸 시간을 벌기 위해 전화가 3번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서연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망설이는 듯한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목소리가 이제는 애원처럼 들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서연님. 윤 회장입니다. 서연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멀리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권력은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회장님. 그녀가 차분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회의는 유명 로펌의 가장 높은 층 회의실, 즉 차갑고 감정 없는 중립지대에서 열렸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벽은 서울의 도시 경관을 보여주었지만 방 안의 누구도 바깥의 아름다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실내 공기는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으로 무거웠습니다. 흑단나무로 만들어진 긴 테이블의 한쪽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쪽에는 한 대표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존재감은 반박할 수 없는 무게와 힘을 더했습니다. 그녀의 왼쪽에는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로펌의 변호사 2명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 자신은 매우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단호한 남색 비즈니스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늘어뜨렸고 눈은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의 상황은 극명하게 대조적이었습니다. 윤 회장님은 어깨가 축 처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주일 전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의 법무팀은 불안해 보였고 땀에 젖은 손으로 계속해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 일부러 몇 센티미터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의자에는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자신의 유령 같았습니다. 정장은 깡마른 몸에 헐렁해 보였고 눈은 쪽하고 공허했으며 그는 계속해서 테이블 표면만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누구와도, 특히 건너편에 앉은 여자와는 눈을 마주치기가 두려운 듯했습니다. 그가 이곳에 온 것은 윤 회장님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민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절박한 조치였지만 그는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무너져 있었습니다. 회의는 윤 회장님이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교적으로 들리려고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패배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서연님, 한 대표님. 우선 회사 전체를 대표하여 발생한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강민준 씨가 취한 조치는 결코 우리 회사의 가치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색한 침묵이 공중에 떠다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는 백두 프로젝트가 매우 귀중한 자산임을 인정합니다. 윤 회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당 지적 재산권에 대한 완전한 라이선스를 구매하기 위해 합리적인 시장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윤 회장님, 우리는 이미 원만한 해결 단계와 합리적인 시장 가격 제한을 넘어섰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명예훼손과 공개적인 모욕을 겪으셨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신의 제안은 다소 모욕적입니다.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절박해진 윤 회장님은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소리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이 서연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증오나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절망의 심연만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미안해. 내 말이 지금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알아. 내가 야망에 눈이 멀었어. 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어. 제발, 우리가 함께 겪었던 모든 걸 기억해줘.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모든 걸 무너뜨리지 마. 그것은 그의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애처로운 감정적 호소. 그는 서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라도 찾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차가운 사막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경비원들이 나를 그 건물에서 끌어냈을 때 끝났어,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안정적이어서 민준의 마음속 모든 희망을 잘라냈습니다. 이 자리는 추억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야. 이 자리는 숫자와 당신이 초래한 손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야. 그건 추억으로 측정할 수 없어. 그녀는 잠시 멈추고 그녀의 말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지난 8개월 동안 최윤아와 바람 피운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희들의 모든 고객과의 저녁 식사, 모든 주말 출장에 대해 알고 있었어. 나는 이 프로젝트가 안정된 후에 조용히 떠날 계획이었어. 하지만 너는 오만함 속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앞당기기로 선택했지. 넌 나를 파괴하지 않았어. 민준, 넌 그저 내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게 이유를 만들어 줬을 뿐이야.
그 고백은 민준과 윤 회장님을 폭풍처럼 덮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결코 주도권을 쥔 적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항상 한 수 위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내 다시 윤 회장님에게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자, 이제 이 드라마는 그만두죠. 당신은 협상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들으러 온 겁니다. 제 회사, 제니스 디지털은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둘 다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두 개의 서류철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서연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적재산권 도용, 명예훼손, 그리고 비윤리적 사업 관행에 대해 5천억 원의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제 변호사들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 회사는 파산할 것이고 여러분 중 일부는 형사 고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백두 프로젝트는 계속 우리 소유로 남을 거고요. 두 번째 선택지.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당신들은 제니스 디지털로부터 백두 프로젝트를 다시 사들이는 겁니다. 라이선스가 아닙니다. 완전한 인수입니다. 가격은 6천억 원입니다. 현금으로요. 이 금액은 당신들이 놓친 일본 계약 금액과 무형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합한 것입니다. 윤 회장님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 금액은 회사의 재정을 수년간 마비시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산은 훨씬 더 나빴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선택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윤 회장님이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서연이 말을 잘랐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에는 개인적인 성격의 추가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녀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떨고 있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7일 이내에 당신 회사는 기자회견을 열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강민준 씨는 사직서와 함께 공개 사과문을 낭독해야 합니다. 그는 전 세계에 자신이 무능함과 비윤리적인 행동 때문에 해고되었다고 밝혀야 합니다. 또한 그는 명확하게 김서연이 백두 프로젝트의 유일한 설계자이자 창조자이며 저의 해고는 회사를 거의 파괴할 뻔한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밝혀야 합니다. 그 기자회견 녹화본은 모든 주요 비즈니스 뉴스 포털에 방송되어야 합니다. 서연은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그녀의 최후 통첩은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명예 회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역사에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윤 회장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세운 기반 위에 당신의 새로운 전무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 건물이 무너질 때 진짜 설계자가 누구인지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마땅히 그 사람 자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윤 회장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완전한 패배감에 축 처졌습니다.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는 산산조각 난 민준을 힐끗 쳐다본 후 여왕처럼 똑바로 앉아있는 서연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동의합니다. 일주일 후 그 기자회견은 실제로 열렸습니다. 민주는 한때 신임 전무로 칭송받았던 바로 그 무대 위에 홀로 섰습니다. 이번에는 박수 소리 대신 어색한 침묵과 그를 썩은 고기를 노리는 독수리 떼처럼 비추는 수십 대의 카메라뿐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딱 맞았던 정장 안에서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공허했습니다. 떨리고 종종 목이 매는 목소리로 그는 준비된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서연을 천재라고 칭송했으며 매우 불만족스러운 실적과 중대한 윤리 위반으로 인한 공식적인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은 그의 몰락의 절정이었고 비즈니스계 전체가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니스 디지털의 새 사무실 회의실의 대형 화면으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팀원들에게 둘러싸여 민준이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인 채 무대에서 내려오자 서연은 폭발적인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녀 인생의 한 장이 공식적으로 닫혔습니다. 그녀는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카르마는 끈기 있는 채권 추심원입니다. 서연의 옛 회사는 매우 비싼 대가를 치렀고 대규모 구조조정과 일부 자산 매각을 강요당했습니다. 윤 회장님은 이 사회에 의해 조기 은퇴를 강요당했습니다. 스캔들의 이름이 함께 거론된 윤아는 사교계와 전문직 세계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몇몇 임원들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파괴적인 여자라는 그녀의 평판이 그녀보다 먼저 퍼졌습니다. 한편 민준의 운명은 가장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기술업계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는 생계를 위해 차와 고급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몇 달 후 한 전 동료가 그를 중고차 매장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매력적이었던 그의 매력은 이제 낡고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리더십 아래 제니스 디지털은 차세대 백두를 출시했습니다. 그 출시는 그의 최대의 기술 행사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웅장한 무대 위에 서서 수백 명의 투자자, 고객, 그리고 기자들을 그녀의 눈부신 프레젠테이션으로 매료시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코드와 알고리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기술이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날 때 모든 참석자가 일어서서 그녀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천재성에 대한 진심 어린 인정이었습니다. 한 대표님은 앞줄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아버지처럼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서연은 이전에는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균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일했지만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취미인 그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항상 가고 싶었던 곳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복수에서가 아니라 성취와 내면의 평화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일요일 아침, 서연은 넓은 새 아파트의 발코니에 앉아 차 한 잔을 즐기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쓰라린 과거의 상기물이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테이블 위에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호기심에 그녀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자격 없다는 거 알지만 정말 미안해. 네가 행복하길 바라. 민준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몇 초간 그 메시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감정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허함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의 메시지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와 그가 한때 일으켰던 모든 고통은 이제 먼 과거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저 멀리 있는 건물들처럼 희미했습니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가락은 삭제 버튼을 누르고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스레드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고 찻잔을 들고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멀리서 떠오르는 새로운 새벽은 맑은 날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치유되고 자유로워진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미소였습니다.